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2 문학 비상교과서인데요. 200페이지 이생규장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생규장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환생이라는 게 기억납니다. 아무래도 그 남녀 간에 아주 애절한 사랑이 있었는데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그 희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인이 환생을 하게 되고 어쨌든 귀신과 같이 살게 되는 그 스토리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더군다나 이 이생규장전은 고전소설인데요. 고전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비극적 결말이 등장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요것도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의 어떤 시련이 등장한다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유연애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남녀가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세 번의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쨌든 죽음도 갈라놓을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환생을 활용한 스토리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죠. 이 정도가 생각납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선생님이 생각했던 이런 인상적이었던 점과는 별개로 이 이생규장전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시 혹은 노래의 삽입이 갖는 의미라고 꼽아봤습니다. 이 이생규장전 소설 중간중간에 남자인 이서생과 그 다음에 여자인 최여인 사이에 주고받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편지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모두 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삽입한 어떤 의도는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 같은 얘기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전기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긴 할 건데요. 특히나 이 이생규장전이라는 소설 속에서 김시습 씨가 왜 이 전기적 요소를 활용했는가에 그 이유를 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한다면 그냥 여자가 죽어버리면 그냥 여기서 사랑 끝나버리거든요. 하지만 이 기이한 요소를 활용해서 비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여성을 환생시켜 이 둘이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기적 요소를 활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비극적 결말에 담긴 의도.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착한 사람들은 상당히 뭐 권선징악이라는 말의 뜻이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뜻이긴 하지만 착한 역으로 나온 친구들은 상당히 행복하게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악한 삶을 살았던 어쨌든 부동적인 인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맺으면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 고전소설의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데 이 이생규장전은 고전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결말로 끝납니다. 여기에는 어떤 담긴 의도가 있다라고 자습서에서는 밝힌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네, 별건 아닌데요. 세 번의 시련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최여인과 이서생 사이에서의 세 번의 시련이 발생하거든요. 이 세 번의 시련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만 좀 이야기 전개 측면에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네 가지를 배운 포인트로 제시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생규장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여기서 이 담 너머를 엿보다라는 말에서 바로 이생규장전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제목이. 왜냐면요. 자, 여기서 요 글자가요. 이게 엿볼 규자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담장이라는 뜻이죠. 얘는 그러니까 이서생이란 얘기고 이서생이 담장 넘어 엿본다.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서생이 담장을 엿보는 이야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생규장전이에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너머로 보내고 그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고요.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지는데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시련이겠죠.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말고요. 이 일을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시키려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하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서 거절한다.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시련입니다.
사실 뭐 자습서에서는 여기까지 꺾기 표시한 다음에 첫 번째 실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최씨 여인의 부모는 호의적인데 이서생의 부모님의 반대로, 부모님의 반대가 그러니까 첫 번째 실현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의 반대라는 요런 스토리는요,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어떤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는 이야기거리죠. 그죠? 부모님의 반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사랑해. 근데 난 이 결혼 반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진! 눈에 흙 집어넣는. 자,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부터 부모님의 반대라는 어떤 소재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반대. 얼마면 되니 하면서 이게 봉투 막 내미잖아요. 어머니, 저는 뭐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이 부모님의 반대. 요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최여인의 부모가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그만큼 딸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이 이서생 때문에 죽게 생겼거든. 때문에 최여인의 부모님은, 아니 뭐 그래도 우리 좀 결혼 좀 시키칩시다, 이렇게 계속 설득하거든요. 그래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서생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인 난이 일어나서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시련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시련의 원흉이 된, 이 계기가 된 홍건적의 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줄게요. 원래 중국의 주인은 이 한족이었습니다. 이 한족이었는데 이민족이 몽골족이 들어오면서 원나라를 만들게 되죠. 근데 원나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나라의 기운이 쇠약해져 가자 이 한족들이 이제 스멀스멀 기세가 올라서 원래 어떤 중국의 영토를 다시 차지하기 위한 어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왜 홍건적이냐면 여기에 붉은색 두건을 쓰고 그러고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홍건적이라 하는데, 어쨌든 이들이 사실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엔 이 원나라의 어떤 군사에 쫓깁니다. 어디로 쫓기냐면 고려까지 이제 쫓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고려 입장으로서는 고려의 어떤 영토에 대한 어떤 침공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고려로 이제 침공을 홍건적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이서생과 최여인이 이런 어떤 안 좋은 전쟁 상황을 맞게 됨으로써 최여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때가 이 공민왕 때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나타났다는, 이 도적의 무리는 아무래도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홍건적이죠. 홍건적. 두 사람의 사랑에 시련을 주는 요인이라고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 찾아가는데 집은 이미 병화에 다 타버리고 없었다. 자,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집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 즐겁던 일을 생각해보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지난날에 즐겁던 날들이 다 모두 한바탕 꿈만 같더라,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일장춘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이죠. 덧없는 일을 비유하는 말임,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한 말임이라고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많이들 이런 표현 씁니다. 이런 표현 말고도 남가일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가일몽. 같은 뜻입니다. 헛된 꿈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작 소리 들려왔고 그 소리를 먼 데서 차차 가까이 왔고요.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서 있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 겁니다. 역시 비현실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비현실적인 내용, 정기적인 요소다. 기이한 요소이긴 하죠. 자, 이쯤에서 이 최여인이 환생한 이런 장면들, 상당히 기이한 요소죠. 정기적 요소인데, 이런 정기적 요소를 굳이 김시습이라는 작가가 왜 이런 요소를 활용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인물이 비현실적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높인다. 사실 인물이 비현실적 경험을 하게 되면 독자 또한 비현실적인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죠? 쉽게 말해 흥미 때문입니다. 흥미. 됐죠? 자,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함이라고 두 번째 항목에 적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에요. 애절한 사랑.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이 둘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생과 같은 죽었던 인물이 다시 살아나는 정기적 요소가 필요한 것이죠. 이를 통해 진짜 죽음마저도 이 둘을 갈라놓을 수는 없구나 라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이런 환생이라는 정기적 요소가 쓰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죽음이 그 둘을 갈라놓을 수 없다? 사실 갈라놓게 되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 횡포에 맞서는 인물들의 대응 양상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일단 세계 횡포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 소설의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홍건적의 난에 맞서는 인물들의 대응 양상을 더욱더 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죠. 다시 말해 인물들의 대응 양상이란다면 아무래도 이 이서생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최여인이라는 이 두 캐릭터가 대응 양상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씨는 좀 약간 소극적이지만 최 씨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죽음을 맞이하였더라도 다시 환생을 하게 되는 어떤 비현실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 이들의 사랑을 향한 어떤 욕망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서 정기적 요소가 활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극적인 어떤 캐릭터였지만 결국엔 최여인이 귀신으로 환생하는 모습을 통해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감성적인 판단이 앞서 사랑을 더욱더 갈구하게 되는 적극적인 남성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또 등장하면서 인물들의 대응 양상이 더욱더 극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 이것은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이겠죠. 하지만 근데 뭐라고 했대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하지도 않고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감성적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이겼다? 감성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어떤 감성?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은 사실 좀 뒤로 제꼈다는 얘기죠. 그죠? 아예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승이 없는 사람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반가움이 없어서 의심하지도 않고 얘기한 거예요. 부인은 어디로 피라나의 목숨을 보존하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제끼고 감성을 앞세워서 이 사랑하는 부인을 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시한부 사랑을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싹 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인은 이 선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말이 되게 길어요. 예, 따로 안 읽어주겠습니다. 바쁘니까. 쭉 읽으세요. 예, 그 다음에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100년 해로라고 얘기하죠. 자, 자습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썼습니다. 100년 해로의 뜻. 근데 어찌 횡액을 갑작스런 불행을 만나서 여기서 갑작스런 불행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이게 홍건적의 난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구렁에 넘어진다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여인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서생과의 이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구렁에 넘어지다라는 표현은 어떤 시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련. 때문에 이것은 최여인의 죽음 혹은 결론적으로는 이 둘 사이의 이별을 얘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예측했겠냐? 난 예측 못했다. 끝내 이리 같은 놈들 그러니까 홍건적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지금타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정조를 지키다가 그 다음에 목숨을 잃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지금도 당연하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자신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죠. 차라리 내가 목숨을 잃겠다.
라는 어떤 각오로 이 최여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난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이른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짝이른 새를 뭐라고 볼 수 있겠냐면은 최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홀로 남은 최여인의 처지라고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자습서에 써 있는 대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정말 되게 답답하겠죠.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까지 꺾기 표시해보세요.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조를 지킨 것은 후회하지 않으나 이서생과의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스러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둘 건 이런 겁니다. 의리와 그 다음에 목숨인 건데 의리가 중하고 목숨은 가볍다는 얘기죠. 가치로 따지자면 이 의리에 좀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 의리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이서생과의 어떤 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정조일 수도 있고요. 백년 가약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이좋게 부부가 되어 한평생 살아가자라는 어떤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형의 것인 이 의리가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몸뚱아리는 사실 그것은 이거에 비하면 한낱 가벼운 존재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조를 약속을 대단히 중시하는 이 최여인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쇠잔한 몸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산산조각이 난 마음,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이란 것은 왜 산산조각이 났냐면 이렇게 사랑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왜냐면 앞서 말했잖아요. 이서생과의 사랑을 다하지 못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알겠죠? 이서생과 사랑을 더 계속 길이 오랫동안 한평생 동안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 사랑이 깨져버렸으니 이 홍건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 밑줄 친 다음에 각골통한이라고 쓰세요.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가끔 이런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들은 우리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자는 어떻게 쓰냐라는 질문을 수능에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이 관련된 한자성어, 사자성어 묻는 질문들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교양적인 어떤 지식으로서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또 사자성어 등장합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요. 몸뚱이는 땅에 벌어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로 어떤 사자성어가 존재하냐면요. 흥, 진, 비, 레 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슬픈 일이 오고 슬픈 일 있으면 좋은 일이 오고 이런 어떤 순환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이걸 흥진비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의 즐거움, 그러니까 이서생과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들, 추억들, 그런 순간들은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이런 이별을 위해서 이런 옛날의 즐거움들이 존재했던 건 아닌가. 이 이서생과의 이별을 위한 예고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환신. 그러니까 이 환신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전기적 요소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기이한 요소가 되잖아요. 비현실적인. 몸이 다시 환생한다. 이 환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거리인데 이것을 김시습 씨가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 요거는 우리가 체크할 필요 있습니다. 3세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난군과 저는 3세 깊은 인연. 요 3세라는 이 개념이요. 불교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우측 구석에 가장 끝에 맨 밑에 3세라고 해놓고는 전세, 현세, 내세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의 윤회사상이거든요. 전생,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그 다음에 태어날 내세.
이 세 가지를 3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난군, 그 이서생과 최여인은 3세에 걸쳐서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불교의 윤회사상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난군께서 허락해 주실래요? 제가 지금 어쨌든 귀신의 몸으로서 어쨌든 환생을 하긴 했는데 곁에 있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실래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선생은 기쁘죠. 상당히 사랑했던 와이프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죠? 아, 그것은 원래 내 소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쫙 얘기합니다. 자, 해골은 어디 있어? 뭐 얘기하니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잠자리를 같이 하니 정말 옛날같이 즐거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쭉 이튿날 여인은 이 선생과 함께 가서 매장고 찾으니 거기에는 금 몇 덩어리 있고 재물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집의 부모님 해골 거두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차리고 그 다음에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습서에도 써있지만 간단히 필기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귀공명과 사랑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랑을 더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탐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아내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근데 피랑 갔던 노복들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선생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그러니까 인간 세상사 관심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 등 돌려버린 거죠. 친척과 손님의 기륭사에도 내가 알고 있던 지인의 어떤 즐거운 일, 슬픈 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것에도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두문불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 선생에게 말했다. 요 어느 날 저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이별을 앞둔 어떤 헤어져야 하는 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 그렇죠.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은, 가약을 맺었다. 근데 3번이나 가약을 맺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3번을 약속했어요, 사실. 일단 첫 번째는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글공부, 이생이 글공부 다니다가 최랑과 시를 주고받아서 인연을 맺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것,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혼례를 거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부부가 된 것, 그러니까 부부가 된 것,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환생해서 이승해서 다시 만난 것. 그죠? 환생하여 이승해서 다시 만난 것. 자, 이 가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일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요것도 또 사자성어 등장합니다. 요렇게 썼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는 목매어 울으니 이 서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왜 그러?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사실 어떤 그 인간의 순리를 벗어나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라는 어떤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누가? 김시습이라는 작가가,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세 번째 실현이 되는 겁니다. 줄거리 부분에서 첫 번째 실현과 두 번째 실현 얘기했죠. 이게 세 번째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깊게 들여다 보자면 이런 어떤 갈등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그 다음에 운명 간의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운명이 승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불가피한 운명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불가피한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부의 법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저승길에 오르게 된 사람의 이름이 적힌 그 명부, 이름이 저승길에 오르게 된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적혔다면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여인, 이 개는 상당히 유한하죠. 그죠? 한계가 분명 정해져 있고, 하지만 이 선생과 참 오랫도록 100년 해로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 유한한 개인과 불가피한 운명과 싸워봤자 결국엔 명부의 법칙에 의해서 운명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운명을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순리를 저버릴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이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가슴 아픈 사연인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봐준 게 이 이유란 얘기예요.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낭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어쨌든 배려해 주셨다 하느님께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습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꺾기 표시하고 죄악도 없었으므로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연이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 사건 전개 개연성 부여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환신의 조건인 것이죠, 이게. 여기다 쓸까요? 환신의 조건이에요. 하느님이 그래, 너를 다시 한번 환생시켜 줄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을 넌 만족하기 때문에 환생시켜 줄게 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봤을 때 니네 둘은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어. 그 다음에 자, 최여인 너는 전생에 아무런 죄악이 없었어. 오케이, 환신의 조건을 만족시켰으므로 너는 환생시켜 줄게.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건 전개 개연성을 부여한다. 이 개연성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럴 법한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든 영화에서든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개연성이거든요. 근데 이 개연성을 요 내용이 완성시켜줍니다. 좀 보충시켜 주죠. 아니, 최연이 왜 갑자기 여기서 환생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독자들을 위해서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전생의 죄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님께서 환생시켜 주셨구나 라고 그 독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를 마련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아주 매끄럽게 정말 너무 과장되고 억지스럽지 않게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끌어나가게끔 그럴 법한 성질인 개연성을 바로 이것이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몸을 환생시켜 역시 전기적 요소 등장하죠. 비현실적입니다. 잠시 낭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간단히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 사이에 경계가 명백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 세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습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부르면서 이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드디어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게 그 노래인데, 자, 한번 봅시다.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뭘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뭐 그냥 읽진 않았겠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죄송합니다.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체크한다면 이 원앙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습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서생과 최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가 될 수 없고 라고 했는데 이 무산선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전국시대에 초나라 회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산에 놀러 갔답니다. 근데 경치 구경하다가 이제 잠시 머무르다가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웬 예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과 상당히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를 맺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떠나려고 할 때 회왕이 상당히 아쉬워서 언제 또 볼 수 있냐 라고 하니 이제 그 여자가 사랑을 나눴던 여자가 아침에는 산봉우리에 구름이 되어 걸려 있다가 저녁이 되면 산기슭에 비가 되어 내리는데 그게 바로 저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문득 그녀가 사라지자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이 무산선녀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 항상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 몸, 최여인은 무산선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언제든 임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존재로서 무산선녀, 중국의 전설에 존재하는 미녀인데
이런 무산선녀가 등장하지만 이 내 몸, 이 사람은 그러니까 최여인이잖아요. 그죠? 이 최여인은 이 무산선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깨진 거울이 갈라지니, 어쨌든 깨진 거울은 최초의 이별을 얘기하겠죠. 혼건적으로 인한 어떤 이별에서 깨진 거울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갈라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이별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진 거울 겨우 어쨌든 하느님의 도움으로 붙여놓긴 했는데, 결국엔 그 운명을, 불가피한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갈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쓰라리다 라고 시적 화자에, 아니면 노래를 지은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1호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되 저승과 이등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노래, 삽입된 노래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습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서적 기능과 서사적 기능으로 나눠봤는데, 정서적 기능, 사실 시나 노래나 마찬가지로 그 시적 화자의 정서를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시나 노래만큼 좋은 게 없죠. 때문에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앙도 짝이렇네, 하소연도 할 곳이 없네, 마음만 쓰라리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 시적 화자의 정서를,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사람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죠. 두 번째, 심리와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준다. 여운을 주죠. 네.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에 몰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이렇네. 상당히 길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요 두 줄로 끝내버렸어요. 노래에서. 그죠? 압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서사적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사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사건의 전개.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에 이 노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서 말했지만 도적대 밀려와서 뭐 몰죽음 당한 이런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노래를 듣는 사람 혹은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한다. 그러니까 1호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라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의 노래 가사를 보면 어떻게 전개될지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사적 전개가 계속 이루어졌단 말이죠.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가 계속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서정적, 즉 정서적인 어떤 감흥을 일으켜주는 어떤 노래가 갑자기 등장함으로 해서 그 단조로움을 좀 탈피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산문적인 어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중간에 운문적 요소가 등장함으로 해서 좀 약간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있다는 그 신선함을 준다는 얘기죠. 신선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2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고요. 이 서생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아무래도 얘는 홍건적의 나진이겠죠?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어쨌든 자식된 도리를 다하게 해줬기 때문에 정말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효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여기서 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만 이 부지했던 그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자괴감, 자책감,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인은 인생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얘기하죠. 이때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승에 있는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 머물러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죽은 자는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 그래야만 하는 성질을 얘기하죠. 당위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김시습이라는 이 작가의 생사관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어쨌든 그걸 거스를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승에 있을 사람은 결국엔 저승으로 가야지 이 둘의 뭐 사랑을 맺어주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무시하고 둘이 계속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작가의 생사관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승의 법이 위반됩니다. 이게 작가의 생사관이죠. 다 전체가 그렇겠지만 특히 이런 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해를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 걷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덤을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아니 그러면 이 서생이라는 친구는 부모님의 유골은 지금 어떻게 자 예를 갖춰서 장사를 지내줬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최여인은 냅둘 수가 있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짐작컨대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골을 찾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짐작한다면 말이죠. 네. 그런 사연이 있다더라. 그 다음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죠. 낭구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안녕히 계십시오. 이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 그 전에 3번의 어떤 약속을 맺었어요. 가약, 사랑. 그죠? 그러니까 즉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남으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별하고 다시 또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별하는 만남과 이별의 어떤 서사구조를 갖춘 이야기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이내 종족 감췄고요. 이 선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해골 거두어서 장사 지내주었고요.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2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자, 이 대목에서 이 선생이 최여인은 얼마나 지고지순하게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 거스를 수 없는 이 슬픈 운명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따라 죽는 것밖에 없는 상당히 슬픈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고 있죠. 그죠? 이 비극적 결말에 반영된 작가 의식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해 보았습니다. 일단 불교적 세계관이 작용했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현실 인식 때문에 비극적 결말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적 현실이라는 것은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 자체가 생육신이잖아요. 그 어린 단종을 죽이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현실인식이 이 소설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에 대한 저항을 이 이생규장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부정적인 어떤 현실인식이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접근도 뭐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니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설은 전기소설이자 한문소설, 한문소설이자 전기소설인데 이 전기소설만이 갖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작가의 개성과 사상이 잘 투영되어 있다. 아무래도 기이하거나 상당히 초현실적이거나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소설의 특징이다 보니 작가의 개성, 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작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과 가치관들이 잘 투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변화의 폭이 넓습니다. 아무래도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다 보니 상당히 현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것보단 비현실적인 내용까지 다루다 보면 상당히 변화의 폭이 이야기의 어떤 전개 방향이 넓겠죠. 스펙트럼이 아주 여러 방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재 자체는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사회적 상황 등 인생에 관한 아주 다양한 문제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 전기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자습서에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작품에 나타나는 전기소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작품에 나타나는 전기소설의 특징 보자면 제자가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제자가인이라 하는데 이서생이고 하고 그 다음에 최여인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자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상황과 사건이 등장하겠죠. 아무래도 전기 소설이니까요. 죽은 최여인이 환생하는 거. 그 다음에 한문문어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이게 원본이 한문소설인데요. 그죠? 한문소설인데 이건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이거는 번역본입니다. 근데 이 한문으로 쓰여진 이 원본이 상당히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최여인과 이서생이 작별하면서 이별과 죽음의 슬픔을 한시로 표현한 부분에서도 한문 문어체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 최여인과 이서생의 서로 사랑의 어떤 밀담을 주고받거니 하는 어떤 쪽지 내용에서도 상당히 아름다운 문장 구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거기서도 한문 문어체의 어떤 특징이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꼭 이 부분만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하고 그 이야기 앞부분에서도 그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문 문어체의 어떤 아름다운 문장을 사용하기 위한 표현이 독특하다, 그게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쭉 읽어보시고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고전소설은 정지적 작가 시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민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홍건적이 난이 일어났을 때 공민왕 시절이거든요. 그 뭐 반원 정책을 펼치기도 했던 분인데, 제재, 주제 읽어보시고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을 설명해야 되니까요.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정기적 특성, 기이하죠. 네, 비현실적입니다. 시를 삽입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심리를 아주 압축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홍건적의 난이라는 실제 존재했었던 역사적 사건의 반영이 이루어졌었죠. 그죠? 그래서 고난을 겪었던 당대인의 삶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인공들의 만남, 이별, 재회가 반복된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구조의 반복인 건데, 이건 이 두 사람의 어떤 애정 성취, 그러니까 둘의 사랑의 성취를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두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와 그 다음에 후반부, 뭐 필기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일단 이 둘의 애정의 성취가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 둘 사이에 어떤 간절한 어떤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 욕망을 그러니까 그 욕망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냐면, 전반부에서는 유교적 관습에 얽매인 부모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최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떤 전쟁, 요 두 가지가 어쨌든 이 둘 사이의 욕망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어떠한 방해 요소가 등장하는지 알죠? 어쨌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어쨌든 같이 있을 수 없다 라는 어떤 운명, 명부의 법칙, 이것이 후반부의 어떤 그 방해 요소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 방해 요소를 어떻게 이 등장인물들은 극복하려 노력하는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가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상황을 이 두 인물들은, 그러니까 이서생과 최여인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따져볼 것도 괜찮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부에서 유교적 관습에 얽매인 부모의 반대에 대해서 사실 이서생은요, 여기다 나눠서 쓸게요. 이서생과 그 다음에 최여인이 있어요. 이서생은 유교적 관습에 얽매인 부모의 반대에 대해서 이서생은 그냥 소극적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그리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최여인은 상당히 적극적이죠. 알아눕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모님께 내가 상사병을 알아눕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힙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반대 요인에 대해서 저항하죠. 최여인이 차라리. 근데 이서생은 좀 소극적입니다. 사실 이 캐릭터는 소극적인 캐릭터에서 좀 적극적인 캐릭터로 최여인 따라서 좀 변화해가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상당히 주체적인 여인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최여인을 좀 약간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주체적인 여인상입니다.
그때 당시 조선시대의 여인의 모습과는 좀 약간 다르죠. 상당히 소극적이고 남자를 항상 위해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여인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주 크게 높게 평가할 만한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역시 또 최희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정조를 잃을 바엔 차라리 죽겠다, 죽음을 택하겠다. 결국 죽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서생은 가족을 데리고 어쨌든 산골에 어떤 숨어 사는 어떤 대응을 하지만 최희는 들이닥친 전쟁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점. 근데 이 명부의 법칙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 둘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수용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작가의 생사관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승길에 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승에 사는 사람은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사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운명, 불가피한 운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대응 방식이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특징, 주인공들이 당대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사랑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취적이라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죠. 또 열심히 들었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강의 만들어야 돼요.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